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여자가 세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방에서 발견된 건 100년 된 낡은 나침반 하나. 경찰은 문화재 밀반출 혐의를 의심했고 여자는 울먹이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권에는 무국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여자 마리나 최는 독립기념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나침반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TV 생중계를 타고 전국에 흘렀어요. 100년 전 사할린 탄광으로 끌려간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사대를 거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나침반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한 무국적 여자가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시작을 공개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나 최입니다. 타슈켄트 외곽 판자촌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러시아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6세의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건설 현장 일을 나가셨어요. 냉장고에 빵이 남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현장 감독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각오하라는 말과 함께 치료비 80만 탱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3만 탱게밖에 없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50만 탱게를 내지 않으면 공공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죠. 삼촌 세르게이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10년째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15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놓고 싸웠거든요. 세르게이는 금반지를 가져갔고 할아버지는 낡은 나침반만 가지셨습니다. 세르게이는 할아버지를 바보라고 비웃었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애원하자 세르게이는 제안했어요.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자기에게 넘기면 50만 탱게를 주겠다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유품인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 돈이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어요.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골동품상을 돌아다녔지만 최대 10만 탱게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둥근 금속 케이스에 담긴 오래된 나침반이었죠. 뒷면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경성 1943. 그리고 최진수라는 이름이요. 1943년.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해는 1948년인데 이 나침반은 그보다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왜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을까요? 다시 세르게이를 찾아갔습니다. 나침반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뒷면의 글자를 읽고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틀만 기다리면 제대로 된 감정을 받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틀이 없었습니다. 나침반을 다시 집어들고 나왔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려인이고 나침반에는 경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사관 민원실에서 나침반을 보여주자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이게 중요한 유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난처해했습니다. 고려인 커뮤니티 센터에도 들렀어요. 한 할아버지가 나침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것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를 공공병원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관들이 연결된 채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대사관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에 긴급 문의한 결과가 왔다고 했어요. 그 나침반은 1943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될 때 배급됐던 것이고 최진수라는 이름이 실제 징용자 명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분의 후손이라면 한국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직원은 급히 의사를 설득했어요.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한국 정부에서 확인 중이라고요. 그 1시간 동안 직원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50분 후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확인됐다고 했어요.
최진수 씨가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고 해방 후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기록이 일치한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긴급 의료 지원을 승인했고 병원비 전액을 대사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나침반은 어디 있냐고요?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침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언젠가는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침반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고, 오늘 그 나침반이 정말로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할아버지는 3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76세 나이에 심근경색에서 회복한 건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최진수 씨의 직계 후손이 확인됐고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으로 공식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특별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무국적자로 사셨는데 이제 손녀가 합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할아버지는 나침반을 한국으로 가져가 적절한 곳에 기증하라고 하셨어요. 한 달 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3년을 살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7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타슈켄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나침반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이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기다리라며 전화를 걸었어요. 세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나침반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화재 밀반출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도 조사실로 안내됐고 직원들은 나침반의 출처를 계속 캐물었어요.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누구한테 샀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대사관 서류를 보여주자 국가보훈처에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20분 후 서류가 진짜고 강제징용 후손이 맞다고 확인됐지만 나침반은 문화재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일단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관증만 받고 빈손으로 공항을 나왔어요. 건설 회사 기사가 저를 서울 외곽 현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놀라웠어요. 현장 소장은 50대 중반 남자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20명의 통역을 맡으라고 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타슈켄트에서 1년치를 한 달에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출근은 새벽 6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남자들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통역을 하냐며 건설 용어도 모를 텐데 제대로 되겠냐고 말했어요. 아침 조회에서 소장의 안전 교육을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음엔 대충 듣다가 제 통역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먹었어요. 오후에 한 노동자가 안전모를 벗고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무시당했어요. 현장 감독에게 보고하자 경고를 받았고 그 노동자는 저를 노려보며 욕을 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점심마다 혼자 앉았고 쉬는 시간에도 말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쯤으로 안전모 대신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걸 듣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통역사냐고요? 그는 김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울대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이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디 출신이냐고, 언제 왔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고려인이냐고요. 한국어 억양에서 느껴진다며 고려인 특유의 말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고려인이라고 대답하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 특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강제징용 관련 유물이 있다고 썼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대 연구실로 오라고 했어요. 토요일까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920년생으로 1943년 23세에 징용됐고 결혼 1년 차였으며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고 했어요. 사할린 탄광에서 10년을 일하셨고 해방 후에도 소련이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55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고 타슈켄트 황무지에서 농사지으며 사셨다고요. 토요일 오후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책을 든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교수의 연구실은 인문대 3층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라며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침반에 대해 말씀드리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공항세관에 보관 중이라고 하자 함께 가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절대 나침반을 팔지 말라고, 그건 역사의 증거라고요. 연구실을 나서며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 왔다고, 한국에 온 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하셨어요. 나침반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을 거라고요.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곧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걸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김영수 교수님과 인천공항세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은 국가보훈처와 사전에 연락을 취해두셨고 세관에서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세관 담당자가 우리를 별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나침반이 투명 케이스에 담겨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들어올렸습니다. 돋보기로 표면을 살피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건 보통 유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943년 일제가 사할린 탄광에 조선인을 강제징용할 때 배급한 특수 나침반이라고 했어요. 탄광은 미로처럼 복잡해서 길을 잃으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했고 뒷면에 새겨진 이름은 신원 확인용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으면 시신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셨어요. 세관 담당자가 이게 문화재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기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좋은 선택이라며 기증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진수 씨의 후손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소장이 난간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볼트 2개가 느슨한 게 발견됐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경고를 받았고 그날 이후 저를 적대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다친 노동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제대로 통역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다른 통역사들은 한국인 편만 들었다고요. 그 후 다른 노동자들도 다가와 미안하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진수 씨의 후손을 찾았다고요. 금요일 오후 연구실 문을 열자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최진수 씨의 며느리이고 아들 최영호 씨와 결혼하셨는데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아버지를 찾으셨다고, 1948년에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요.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고려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소식을 찾아다니셨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2020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나침반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손에 나침반을 들고 있었어요. 1943년 징용 가기 직전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진수 씨는 1943년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1952년 갱도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소련 기록에 남아있다고요.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에게 연락도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게 됐다며 시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머나먼 중앙아시아에 후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시할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사할린으로 끌려간 한 남자의 피가요.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나침반 기증식을 두 가족이 함께 하자고 언론에도 알려 최진수 씨의 이야기가 기억되도록 하자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독립기념관에서 기증식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나침반은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두 갈래로 나뉜 가족을 다시 이어준 겁니다. 수요일 아침 독립기념관 기증식 당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빌려 입고 거울을 봤어요. 23년을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국적자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후손처럼 보였어요. 독립기념관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TV 방송 카메라도 3대나 보였습니다. 최할머니가 가족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떨지 말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이 개회사를 했고 저와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무대 위에 서자 수많은 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나침반이 유리 케이스에 담겨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말이나 최라고 무국적자로 살아온 고려인 3세라고 소개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1943년 사할린으로 끌려가셨고 나침반은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침반이 역사를 기억하는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아버지를 찾으셨다고 오늘 중앙아시아에 후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기증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국적을 원하느냐고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지금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어디가 고향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 답변은 다음날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 기사 댓글이 폭발했어요. 한국 정부 돈으로 병원비 받아놓고 국적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돈만 챙기려고 온 거 아니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목요일 출근하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현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한국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안전관리자가 비꼬았어요. 유명 인사가 됐다면서 이제 통역일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요. 점심시간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제 쪽을 보며 웃었고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외국인이 무슨 독립운동가 후손이래, 웃기는 얘기라고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한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냐고 정부에서 보상금 받는 거냐고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에 안전관리자가 술을 마시고 따라왔어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다 연극이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나침반도 가짜고 강제징용 후손도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빨리 컨테이너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한국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기증식 영상을 봤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내가 틀린 게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진정됐어요. 맞아요. 제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었고 나침반은 진짜였고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강제징용 피해자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소장이 또 저를 불렀어요. 미안하다며 회사 사정상 통역사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라고 했어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핸드폰을 보니 김영수 교수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봤다고 괜찮냐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은 상황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침반은 100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저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건설 현장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센터로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자신을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국적 취득을 도와주고 싶다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에게는 특별귀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상에 해당하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6개월 안에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3개월 전 기자회견 때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한 말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일자리도 잃었어요. 국적을 받으면 또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선택하든 비난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중요한 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라고요. 할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적 취득에 대해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나는 평생 나라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달라도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면 한국 사람이 되라. 그게 아버지의 고향이니까요. 2주 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나침반 기증 기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증언서가 함께 들어갔어요. 심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교수님이 제작진을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타슈켄트까지 가서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나침반의 여정, 두 갈래로 나뉜 가족의 재회, 그리고 제 이야기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방송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3개월 전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 사과 댓글을 남겼어요. 몰랐다고 오해했다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5개월 후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적 취득이 승인됐다고 했어요. 귀화 허가증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손에 허가증을 쥐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가요? 일주일 후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겁니다. 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초청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할아버지가 첫 번째 초청자가 되셨어요. 3개월 체류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6세의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을 뻗으셨고 우리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독립기념관으로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나침반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선 할아버지는 한참을 나침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최할머니 가족도 그날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일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고려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한국이 고향 같으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타슈켄트도 서울도 완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침반이 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 증조할아버지가 탄광의 어둠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쥐고 계셨던 그 나침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어제 할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라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독립기념관에서 찍은 나침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의 나침반은 단순히 북쪽을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나침반은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함께요. 제 이름은 마리나 최입니다. 무국적자였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고려인 3세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세요.